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의 밀감하고 한라봉 외 작물들이 국내에서 우리 식생활에 적용되는 범위가 큽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배 타고 들어올 때 5톤짜리 큰 차들이 많이 실려왔거든요. 거기 갈 때는 그냥 안 가잖아요. 제주도 농산물 싣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돈 들어올 거고. 하여튼 우리가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본다면 감류, 밀감,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이런 다양한 작물이 있는데 이 작물을 한번 분류해 보자는 거죠.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우리의 주산물들이 많은데 오늘 주제를 밀감에서 상목 과수기 때문에 우리가 유자나 밀감이나 탱자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탱주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지는 거고 우리가 밀감 같은 경우에는 상목과수거든요. 이 상목과수에서 한번 우리가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 이런 거를 한번 분류를 시키고 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작물이 자라는 것은 사계절에 자랍니다. 사계절의 축을 나눠놓고 이 축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가 지금 시점은 우리가 11월 오늘이 12일이 되겠죠. 12일. 지금 시점에 우리는 밀감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한라봉이 어떤 역할을 레드향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제각각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요 속에다 기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발해서 수확까지의 비분을 처체적으로는 큰 틀을 잡아야 되겠죠. 겨울에는 이 시가 높아도 됩니다. 작물이. 다른 채소와 같이 이 시는 높아도 되나 여름엔 낮아야 돼요. 그러나 가을에 높으면 또 단점도 나와요. 채소에 대한 거를 기준을 잡아놓고 밀감은 그 폭을 줄이면 되거든요. 촉을. 채소류는 여름에 이 시가 1.5 정도의 이 시를 견딥니다. 겨울에는 이 시가 2.4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시가 뭔가요? 전기전도율에 소금 염도입니다. 염도. 바닷물 염도가 0.8의 염도 나오고 우리 태아의 양수 염도가 0.8이 나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3배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름에는 2배수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생장점의 고온에 의한 타버려. 그러면 요 시점과 요 시점은 또 달라요. 이 시점은 이 시가 1.7 정도의 이 시가 개포가 괜찮아요. 요런 이 시는 작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시라는 거는 온도에서 잎에서 견딜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밀감이나
그 노지에 있을 때 봄에서부터 자라는 가을까지 갈 건데 가을에 갔을 때 이 시는 거의 작물마다 사과나 있는 근본적인 이 시를 보면 수학기의 이 시가 우리가 수학기의 이 시를 보면 0.5에서 0.8 정도가 아주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학기에 이 시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온을 하는 하우스는 언제 수확하죠? 몇월달에 수확합니까? 가온을 지금 들어가면 밀감 곧 가온 조정 6월달에 6월달에 따죠. 그럼 이 시가 요 시기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온 밀감 그 조생종이 있죠. 여기 수확의 이 시는 0.5에서 0.8의 이 시까지. 그러면 이게 많으면 뒤에 그 요 기간에 또 웃자라 버리겠죠. 이 시가 수확 이후에 이 시가 높으면 웃자라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온 들어가야 될 시기는 이 시가 상대적으로 이게 올라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이 시가 지금 지금 현재 조생종 밀감 가온을 할 때는 이 시가 지금 현재 1.0대를 그 1.0대를 전후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 이 시가 0.3밖에 안 됐거든요. 그 가온 안 들어간대. 가온을 하든 안 하든 그 가온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12월달에. 가온을 하면 지금 이 시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가 낮으면 요 행동의 패턴이 채순나고 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비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온 밀감의 이 시가 지금 현재 지금 시작돼야 될 시점에 이 시의 기본포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 노지 밀감의 이 시가 수확 시기에 이렇게 되죠. 이제 달라지죠. 그 근본 축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온 밀감의 수확 시기는 이 시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면 0.5에서 0.8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채소류야 안정적인 이 시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나 우리는 과실수로 키우기 때문에 이보다 이 시가 한번 착과되고 그 연속 착과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낮아야 됩니다. 연속 착과가 일어난다면 이보다 높여야 되겠죠. 우리가 연속 착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 속에서 식물이 자라는 걸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노지 밀감 이 수확 처리된 이 시점에 우리 그 사무실 앞쪽에 있는 밀감밭의 이 시는 측정이 안 돼요. 이 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가 측정 안 될 정도로 비분이 낮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생산성이 감소로 봐요. 생산성.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잔량의 이 시가 그 농장의 생산량에 비례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잠깐 질문을 해주세요. 이 시가 전기전도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비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생소한 단어를 지금 계속 나오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그 겨울에 2.4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시가 지금 계절별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농가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관관계가 어떻길래 그게 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건데 그 하나하나 짚으려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다 짚으려면 그 유튜브 상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이게 몇 시고 하니까 시간이 가면 이제 나올 건데 예. 조금 빨라요. 예. 우리가 비료 한 포가 뿌렸을 때 나오는 수치, 비료가 그런 것부터 이제 되짚어야 되는데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 우리 그 전남 저 영암 지역에 땅을 고구마 재배하던 50cm 흙을 파서 다 드러내고 생땅을 위에 50cm 올려가지고 복합비료 한 포 20kg죠. 요 한 포를 허천 살포해서 고구마 심기 전에 이 시가 0.8이 나옵니다.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100% 맞진 않은데 요렇게 나옵니다. 비료 한 포가. 비료 한 포 20kg를 밭에 흩쳤을 때 기준값이 요렇게 나와요. 기준값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몇 평 기준입니까? 한 포가? 요게 100평입니다. 자, 기준값 정해졌죠? 요 기준값에서 우리가 밀감이 먹어야 될 비료량을 요 한 산을 연한 거죠. 밀감은 언제 어떻게 돼야 되냐? 요런 것들은 전체의 여름 작물이 견딜 수 있는 이시량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겨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농도를 높여버리면 그 문제가 일어나요. 그거보다 이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치를 나눠놓은 게 요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배되는 환경에 대한 밀감이나 요 수치서만 알면 됩니다. 박스 어디 거 가져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동할 건데 그 행동의 패턴을 여기다가 이제 계속 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물이 봄에는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가온 밀감이 요쪽에 노지 밀감에 해당되는 거고, 그 수치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이 시량을 표시해 놓은 게 가온 처음에 들어가는 시작의 이시, 수확식의 이시. 이시가 높다는 얘기는 비료 양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월 30일에 이시가 2.4인데 이런 거는 채소류에 행하게 먹을 수 있는 양. 예. 이 이상이 되면 채소도 장이 일어나요. 채소류. 그 시기에 마늘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봄에 온도 낮을 시점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수치가 많아도 되는 시점과 적어도 되는 시점 지나가잖아요. 마늘 수확기 되면 이 시가 낮아야 돼요. 얼마? 1.5까지는 견딘다. 그 이 시를 이렇게 다 그려놨으니까 작물별로 여기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대표님. 예. 이제 그 타 도시 지역은 마늘, 사과, 배, 막 이런 여러 작물을 하잖아요. 예. 여기는 귤만 한단 말이에요. 그 귤만 하니까 무식해 져요. 근데 귤만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를 뚜루지라고 보고 있으면 다 잃어요. 그런다고 이걸 응용해서 가져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몇십 년 걸려가지고. 그럼 돈 언제 벌어요? 그 귤에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가온 시작할 때 이 시 1.0에서 수확할 때 0.5에서 0.8. 그럼 얘기하다가 막 채소로 갔다 마늘로 갔다 해버리니까 헷갈리네. 그렇게 양념이 안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가야 될 이 시는 감귤류는 나무 종류, 과실나무, 복숭아는 0.5만 가져가면 되고, 밀감은 1.0에서 0.5에서 0.8의 이 시를 끝내면 된다. 요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다 죽는 거, 장에 일어난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겨울에 여하운의 하우스는 2.4 이 시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커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때는 이 씨가 이렇게 가져가도 장애가 없어요. 힘이 더 가해지겠죠. 그러면 이 방법은 응용을 하자면 더 큰 거를 키울 때는 이렇게 이 시기에 이 씨가 높아져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9월 달에 왔을 때 한라봉 농장에 다니면서 측정하니까 이미 비료가 많아서 생장점이 타는 농가가 있어요. 요 수치를 벗어났어요. 1.5를 벗어나서 2.0대 2.3, 3.0 되니까 전혀 못 자라요. 한라봉 레드향이 요거만큼밖에 못 자라요. 비료가 너무 농도가 높아서 이 씨가 2. 최하가 1.78, 2.3, 2.7, 3.0이 나가요. 비분이 너무 높아서 나무가 자꾸 짜버려져요. 이제 이해됩니까? 수치를 모르고 기계가 없어서 조사를 데이터를 합류 안 시키니까 농장이 피해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지 밀감은 비료가 양이 작아서 문제가 되고 하우스에는 일부 농가에서는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큰 틀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 죽을 때는 이 이상이라는 거죠. 장이 일어날 때는. 그리고 처음 시작과 끝나는 지점을 정해놓으면 이거는 밀감이 지금 수확되는 봄에 우리가 새순 날 때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새순이 4월달에 도달합니까? 언제 도달합니까? 네, 4월 말 5월 초. 그때 꽃핍니까? 네. 여기 봄에 밀감이 4월 30일 그러면 4월 말에 꽃핀다고 해. 5월 초. 5월 초에. 사월 말부터 꽃은 올라오고 분명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면 5월 20일이나 그런 거. 5월 5일날 보통 기계지었는 게. 네, 5월 날에. 그냥 기계 그때 개화가 좀 됐다는 거 아니에요? 5월 초순. 네. 그때는 몇 봉을 개야 된다. 4월 30. 4월 말쯤에 꽃봉을 개야 되는 거 하나씩 보여. 올림을 이거 뭐야? 밀감 꽃이 피는 시점에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씨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1.0이란 이 씨를 가져가면 좋다는 거죠. 밀감 꽃필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봄 출발에 이 씨를 1.0이야 되긴 하나 그 시기에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봄 이 씨를 이거만큼 할 필요는 없어요. 잎의 영양만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활동을 거의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살을 붙여 나갈 거예요. 우리가 봄에 새순이 나기 전에 전 단계의 수확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나오면서 밀감은 뿌리에 비료도 없고 뿌리 활동도 못하면서 잎의 비에 의해서 잎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록 가서 이 수확 끝난 시점에 연면 시비에서 잎을 살을 찌워줘야 되는 거죠. 지금 맛이 없는 밀감들은 잎 두께가 얇은 거예요. 잎 두께가 얇고 잎 속에 가리 함량이 낮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과가 잎 두께가 얇고 가리 함량이 낮으면 색이 안 나고 맛이 없고 멍청하게 있습니다. 그거나 지금 우리가 밀감이 달려있고 왕창 달려가 잎이 얇아지는 거나 진배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감이 수확이 끝나고 나면 상록 잎이 푸른 잎을 이용해서 영양을 흡수시켜서 잎을 살을 째우면 내년에 결과를 좀 많이 했더라도 그 봄에 수정력이 월등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그 꽃 피는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겨울에 잎의 두께로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막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유튜브로? 저 방에 조용히 안 시키고 여기 다 녹음돼요. 네.
월을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이제 12달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우리가 그 밀감 수확이 언제 끝이 나죠? 12월 말. 12월 말. 12월 30일 이때에. 그러면 이 시기에 끝이 나는데 이 이전에 수확하는 밀감은 조생종입니까? 아니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때까지 수업을 계속 하는 거지. 늦은 사람들은 1월 말까지도 한다. 1월 말까지는 그 많은 사람이고 보통 12월 말. 조생종. 조생. 수학 못해 그때까지 가는 조생은 그때 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시기에 밀감 수확이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진다는 거죠. 밀감 수확이 끝나면 이 시기부터는 저 잎을 이용해서 우리가 4월 달까지 이 기간 안에 잎을 두텁게 살을 찌워서 그 내년에 생산될 거, 올해 뭐 해가 바뀌겠죠. 10월 1월 달부터 하니까 이 시기에 잎을 상록수 잎을 살을 찌워서 봄의 행동을 바꾸지는 거죠. 이런 현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잎은 자그만한데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그 다음에 잘 된 거. 그러면 겨울에 우리는 잎을 살을 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면 제가 얼마 만에 잎에 영양을 먹을 수 있냐 그 차이거든요. 잎에 연매 시비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강조하기가 어려운 게 많이 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는 나오는데 상업에 상술성이 있다고 이게 사람들이 오인하기 때문에 잎이 먹는 기간만 이야기해 줍니다. 잎이 영양을 저희 제품 같은 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 7일이 걸립니다. 연매 7일. 그 딸기에는 그거보다 더 빨리 하죠. 3일에 한 번. 그 3일에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는 잎에다가 맹물을 뿌려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작았던 게 큰 거로 바뀐 게 아주 빠르죠.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 시기에 봄비가 오거나 겨울에 비를 맞기 전에 그러면 연면 시비를 해서 잎에 영양 공급해놔야만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육지의 마늘밭 같은 경우는 마늘이 비 오면 자라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 쉽고 농가들이 활용하라고. 비 오면 마늘 잎 살 빠진다. 그래서 연면실이 한 만큼 살이 쪄서 이렇게 하트가 돼요. 잎이 살이 쪄서. 밀감 잎도 앞면이 살이 찔 거예요. 마늘은 뒤에 살이 쪄요. 이렇게 되죠. 살이 찌면. 밀감 잎은 살이 찌면 앞으로 펴지. 이렇게. 사과잎도 펴지고 당감잎도 펴져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잎이 옹못하면 좋다. 이게 가짜예요. 얇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있고. 그래서 잎은 펴지면서 좋다. 그럼 연면시비는 7일 만에 먹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잎을 살을 찌울 거냐 말 거냐 그거죠. 살을 찌우면 봄에 수정 능력이라든지 채수를 많이 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연면시비에 골드그린에 이게 물 500에 하면 1.5리터에 설탕을 봄에 이 시기에는 3kg까지 써줘서 영양을 흡수시킨다는 겁니다. 한 마리요? 물 500에 물 500리터. 여기에 물은 25마리 500리터의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 시기에 공급을 시켜서 얘를 잎을 살을 찌워야만이 봄에 행동이 바뀐다.
그러면 잎에 살을 끼우는다고 해서 뿌리가 뻗는 건 아닙니다. 뿌리 뻗는 시기는 다음에 있어요. 뿌리는. 이게 겨울 시기에 우리 잎은 살이 찌도 뿌리는 안 뻗어요. 그리고 요 시기에서 그 반한 살을 찌울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 같으면 봄 시작에 꽃의 크기라든지 그 꽃 개화의 수정을 좋게 만드는 게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봄에 그 밀감 꽃 피기 전에 영양을 공급해서 잎을 살을 찌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면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수확 후 뭐 요소라든가 뭐든가 하면 우리가 연면십을 하든가 하면 이제 온도 뭐 몇 도 이하에서는 하지 말고 몇 도 이상 되면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몇 분들 알고 있을 건데 그 할 때 온도하고는 상관없는지. 온도 괜찮아요. 그 온도가 떨어지면 이 설탕 양을 더 늘리면 됩니다. 여기서 설탕 양만. 당뇨병 걸리면 어쩌려고 한마디 좀 쳐버려. 설탕 먹으면 당뇨 걸리겠지. 근데 식물은 설탕을 많이 써도 당뇨가 걸리는 게 아니고 잎이 두껍고 단단해지가 내백력이 강해집니다. 내백성이. 몇 도 기준에 3kg입니까? 예? 겨울철에 몇 도 기준에 3kg요? 지금 이 정도는 평범하게 먹어내는 거예요. 이것들도. 한여름에 그 더위에도 고구마에 5kg 쓰거든요. 설탕 5kg 그러니까 예마다. 저희가 예, 추위가 낮아지면 설탕량을 늘리라고 늘리면 온도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겨울철에. 겨울은 크게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잎으로 흡수되는 양이 그 그리 안 많아도 자기가 힘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설탕을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는 겨울에 견디는 힘이 배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비를 줘버리면 이 밀감이 그 겨울 시기에 감사비를 주면 몸속에 비분이 축적이 되면 동에 약해져요. 많이 쓰지도 않는 시절에 비분량을 축적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야 돼요. 요 그리는 영 속에서 영양이 다량을 들어있는데 그 영양소를 활용해서 탄수화물 다시 공급해서 잎을 살을 찌우는 당 성분이 안 들어가고 일반 영양을 쓰면 어떻게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소보다 못해요. 근데 요소는 단점이 겨울에 그 몸속에 들어있어 장의 요인을 많이 발생하고 내년 봄에 꽃의 크기는 형성하나 수정 능력이라든지 그 수정률이라는 게 떨어져요. 질소가 가다된 것들이 개화의 수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에 이걸 활용하는 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설탕 3kg에서 5kg 늘릴 때 우리 반원 얘기 물어보는 건 온도는 뭐 10도 이하로는 치지 말아라 연한 아식을 쳐도 상관없다라는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견디는 힘이 내구력이 배가 된다. 그러면 저걸 하면은 이제 우리 12월 말에 수확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없는 사람은 12월 말에 수확이 끝나는 지금 강원도 있고 하면 그 뭐 언제부터 해서 뭐 며칠 간격으로 언제까지 1년이면 그 몇 해까지 몇 해 뭐 그런 몇 해라고는 내가 생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횟수는 7일 만에 먹으니까 내가 알아서 쳐. 이 많이 치라 그러면 10일 말에 계속 해. 많이 치라 그러면 저를 갖다가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보통 일반 농가들이 수확 후 4월달까지 연면 시비를 보통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지만 2번, 3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횟수를 줄이려면 설탕 농도를 더 늘리는 설탕 농도를 더 늘려놓으면 우리가 횟수를 줄이도 괜찮아요. 잎에 수분이 많으면 겨울에 만약에 영하로 떨어졌을 때
얼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 보완을 하기 위한 설탕이 여기 있습니다. 탄수화물 농도 차이. 그 이제 우리가 가을에 수확 끝나고 겨울에 우리가 요소를 연면 시비했을 때 그 질소분이 완전한 영양소가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겨울에 행동이 좀 더뎌요. 그 설탕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제 역할을 해요. 근데 요소분, 질소분은 가서 몸이 소화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은 때는 얘가 강압성을 해서 행동이 천천히 되거든요. 그럼 직접적인 영향이 더 좋다는 거죠. 그 당에는 뭐 여러 가지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포도당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트에서 제일 싸게 쉬운 뭐 백설탕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원에 보면 이제 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과원들은 아까 교육할 때 먼저 얘기할 때 이제 피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하면 이제 효과를 많이 본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쿨러로 약을 끓여놓고 이제 하루 있다가 이제 쿨러로 계속 돌리면은 몸에 축적이 많이 됩니다. 효과가 더 활동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게 지금 딸기밭에 맹물을 주고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한참 가야 될 키 크는 걸 시간 단축하는 거죠. 그 말은 딸기에다가 맹물을 하루에 2번씩 뿌려서 잎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이동시켜서 뿌리를 보내고 성체를 빨리 키우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는 그 자연에서 오는 현상을 그대로 돌려서 씁니다. 대받아치서. 이게 오면 다음에 뭐가 온다. 뭐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작물이 움직이는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리고 이런 이 시와 이런 값에서 맞추면 동일해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가온이고 여기 따는 놈도 있고 이게 제각각 다르거든요. 이게 수확 시기가. 저기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요 놈이 지금 해가지고 요쪽 그 2월 말 정도에 가면 애들이 3월 말 정도 가야겠구나. 3월 말 정도 가면 얘가 또 매출할 만큼 크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칼라만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요 놈 다르고 요 놈 다르고 다 다르니까 하우스에 있는 다르고 노지는 다르고 노지의 걸 기준을 잡아가면 하우스 거는 한 바퀴 돌리고 응용하면 될 겁니다. 그 아까 연면 시비를 저기 겨울에 하게 되면은 보통 이 수분기로 많이 남아 있으면은 잎이 많이 빨아먹은데 가지고 저녁에 연면 시비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녁에 해주면 연면 시비가 그게 흡수가 많이 됩니다. 양이 늘어나겠죠. 흡수가 저녁에 했을 때 그 양이 그 흡수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흡수되는 시간이 늘어나지 다른 건 뭐 크게 그 한 번 더 녹여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말랐더라도. 이제 우리가 봄에 밀감이 잎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면 시비를 했는데 비가 와버리면 이동량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다시 연면 시비를 또 해도 된다는 거죠. 딸기처럼. 가리는 안 들어갑니까? 이 속에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에 가리를 특별히 생식 강화를 시킬 이유는 없죠. 봄에는. 그 웃자람이 많이 생길 때는 여기에다가 가리를 1kg에서 2kg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아니, 화분나가 문제 주게. 화분? 화분나가 지금 달려난 나무는 이제 저렇게 했을 경우에 화분나가 잘 되겠느냐 이 말이지. 잘 자라고 뭐고는 둘째 문제고 꽃이 잘 피게 그게 제일 문제인데. 꽃이 잘 피는 걸 여기서 생식 기능을 여기다가 설탕으로 잡아놨습니다. 설탕으로 화분나가 잘 된다고. 그렇죠. 그거는 여기는 이미 꽃눈을 보호하고 키우는 거지. 화분화는 여기 우리가 여름에 끝났어요. 아니, 밀감 자체가 꽃눈이 만들어지가 와 있다고 지금. 조생귤 기준. 예? 조생귤로 꽃눈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그 가을에 만들어진 그 1차 화분하고 2차 화분하는 또 2월 말에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밀감이 있는데 지금 화분화가 됐단 말이야. 그 말이 안 되지.
열매가 달려 있어도 그 자기 꽃눈의 기능을 다 가져와요. 밀이. 우리가 밀감 그 가온에 어째 잘못되고 홀라당 떨어지고 나면 꽃 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 봄에 벚꽃나무가 가을에 잎 떨어지면 꽃이 피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양 공급하는 거는 잎에다가 살을 찌우고 생식 기능을 강화되고 힘을 강화시키는 게 잎 두께에서 소화해지긴 양 탄수화물 농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야만 봄에 정상적으로 꽃이 수정 능력이라든지 개화의 크기가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기에 얼마를 먹이냐는 건 우리가 이동량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계속 맞으면 눈을 맞으면 잎이 살이 빠져요. 이동에 뿌려. 우리가 지금 이 씨를 지금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저 연미씨만 해서 4월 30일에 1.0이 안 되잖아요. 어느 시기에 이제 복합비료를 뿌려야 되는지. 밀감이 초기에 뿌리가 안 뻗을 겁니다. 잎이 두꺼워지게 뻗기 때문에 단감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뿌리가 나와요. 5월 20일 감사히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잎은 나왔어도 잎 두께가 없으면 뿌리로 내려가는 양이 작기 때문에 뿌리 발생량이 적어요. 겨울에 온도 낮을 때 이동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상록가수인 밀감이 잎이 붙어 있어도 뿌리 생산량이 적다는 거죠. 뿌리가 거의 많이 못 움직여요. 신초 뿌리가 뽀얗게 못 자란다는 거죠. 온도도 낮고. 그러면 그 역할을 언제 할 거냐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먹고 살고 이동한다는 거죠. 결국엔 뿌리가 많이 생산을 못하고. 그러면 봄에 자기 체온에 맞는 온도가 됐을 때 잎 두께를 이용해서 이동량에서 뿌리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이제 복합을 이제 뿌리게 된다는 겁니까? 그 토양에서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에 되는 것도 한 보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4월 초 정도에 한다면 흡수되는 시기와 같아진다. 4월 초에 우리가 밀감이 노지 밀감에 4월 초순에 기비라는 이때는 속효성을 하는 거예요. 복합비료. 우리 감귤 전용 비료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용 비료를 쓴다는 것이지. 그러면 전용 비료를 한 2번 정도 맞추고 4월 초, 5월 초 2번 정도 5월 초 이때는 1차고 이때는 5월 초 이때의 전용 비료 2차 요렇게 2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때는 완효성으로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코팅 비료 오레가라든지 단한번에라든지 코팅 비료 여기에서는 6월 초에는 완효성 복비로서 한 번 더 잡아줘야 됩니다. 완효성 복비로서 잡아서나도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우리는 비분을 공급해서 맞춰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씨가 높으면은 비료를 안 줘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비료값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 안 줘도 되는데 최근에 그 경주에서 그 총무님이 복합비를 안 주고 황산가리 종류만 줘가지고 이 씨가 1.0이 나오는데 잎이 얇아져요. 질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우리가 봄 4월달 되기 전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토양 시료를 떠가지고 분석하자. 그거는 어느 쪽에 하냐면 비료 주는 자리에 흙을 파가야 돼. 비료 안 주는 자리에 파가야 돼. 비료 주고 퇴비 주는 자리 그 덕을 한
5cm에서 10cm 걷어내고 그 흙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 기준으로 계속 복합비료만 주다 보면 이 날피가 두껍지는 않아요? 길건 것이 아니라고. 지금 그 과거의 우리 행태하고 똑같이거든요. 여기에도 그냥 옛날 방식으로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밀감이 나올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지금 가원에 가보면 이 시가 맞은데 정상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적용식이 있다 하면서 과거에보다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밀감 껍질 까기만 힘들게 만들어요. 뼈딱 말라가지고. 까지지 않아요. 땅글땅글 알이 차 있어야 되는데 껍질은 말려놓고 밀감을 나무를 못 살게 구워가지고 지금 상품 만드는 제 맛이 안 나요. 자연의 맛이 안 난다. 소비자들이 그걸 찾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그걸 찾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생산자가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이 밀감 나무 심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가령 딸기를 맛있는 걸 만들어 팔면 소비자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그 질을 못 맞춰줘서 결국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과 같은 걸 비료를 안 주고 키우다가 보니까 얼음이 얼을 시점에 가도 사과가 안 익어요. 맛없는 사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기준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동농가에서 비료를 안 주기 좋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척정기로 척정해서 비분량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던 방식을 발표한 거예요. 내를 따르면 좋다. 그 사람 따르면 사과 망해요. 비분이 없어서. 유튜브에도 그 짠돌이라는 분 있어요. 비료 주지 말라는 시점에 9월달에 비료 주고 사과를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근데 자기 적정량을 먹고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좋은 농장들은 이 시가 맞아야 될 게 이 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했을 때 맛있는 밀감이 나와 있었거든요. 해마다 잘 열고. 지금은 이제 안 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 엉뚱한 걸 찾아왔어요. 비분양에서 지금 제로 나오는 거하고 맨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9월달에 왔을 때 제가 밀감 농장을 많이 돌면서 측정해 봤거든요. 비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원에 가보면 열어있는 나무, 안 열어있는 나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해는 열었다가 한 해는 안 열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해거리 현상. 해거리 현상 나올 정도 같으면 상품 균일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균일성을 이미 잃었다. 데이터를 합리화 안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패턴으로 비료량을 맞춘다면 이 시기에 연면 시비는 골드그린 2회, 골드 칼라 1회를 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 7월 중순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큰 축이 바뀌어요. 7월 중순 이전에는 그린 2회에 칼라 1회를 하고 설탕은 3kg 씁니다. 그러나 요게 알맹이가 커지면 설탕에 의해서 표면적이 마르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설탕을 꼭 쓰고 싶으면 500g을 써라 그러고 요 위에 일제량이 적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 이외에는 칼라만 1.5리터 요것만 쓰고 설탕은 안 씁니다. 여기서는 뭘 쓰느냐? 여마가리가 들어갑니다. 여마가리는 1에서 3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잎 두께가 얇은 거는 여마가리 양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고온기에 들어가면 염화가리 양을 1에서 2kg. 여기에 한 9월 중순까지 더운 거예요. 9월 중순까지 됐죠.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보면 됩니까? 고온기를. 7월 초순, 8월 초순. 7월 말. 7월 말에, 7월 말 요쪽에, 요까지 고온기에 염화가리를 1에서 2kg를 혼용해 쓰라는 거죠. 그건 맨날 25마리에. 그렇죠. 골드 칼라는 1.5리터를 하고 요거만 바꾸라는 거죠. 일반 이 다이센이나 일반 살충제하고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다 혼용됩니다. 그 대신 석계 보르데라고는 혼용을 하지 말라는 거고, 황산가리하고도 혼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화가리를 쓰는 목적은 색을 밀감 과색을 붉게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골드 칼라의 칼슘하고 결합이 안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복합을 적용 9월 30일 주고 주면은 이 시가 10월 30일까지 이제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효성 코팅 비료를 6월 초에 썼는데 이게 이까지 못 가요. 그렇죠. 못 가니까 중간에 체크해가 또 공급원을 요 수치를 맞추는 방법. 완효성 코팅 비료는 녹아나는 양이 적기 때문에 0.8이 아니고 0.4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럼 그 완효성 복비를 뿌려서 9월 달까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밀감이 쉬어서 이제 우리 산을 못 빼서 이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잎속에 가리 함량을 돌리면 산이 빠져요. 잎속에 지금 우리 밀감들이 씨다는 밀감들은 잎이 새파랗고 안 씨다는 밀감들은 잎이 노릇소름하다는 거죠. 차이. 색이 연두색으로 약간 돌아져야 돼요. 지금 질소가 많을 때 여름에 더 시잖아요. 여름에 밀감이 더 산도 높죠. 그거를 빼는 거는 언제부터 빼냐면 7월 중순부터 빼고 있어요. 수확 시기도 땡기면서 이때부터 생식 성장을 시키는 영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감은 자동적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 맛이 좋아지면 당도하고 무게, 당도, 색깔 다 따라옵니다. 그 맛이라는 게 감입입니까? 아니면 당도 추적이 당도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거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료를 주는 순서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복비를 먼저 4월에 주시고 6월에 이제 완효성, 이것도 화학 비료인가요? 복비가? 화학 비료. 화학 비료. 그러니까 근데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지 그 농사를 지면서 3월달, 4월달 이전에 벌써 유기질 비료를 다 줍니다. 예, 그건 괜찮아요. 아니, 그건 그 이 시량이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이나 그리고 또 유기질 자체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유박이라든지 맨실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요즘은 장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은 그 농도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우리가 포대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씨 농도 그리 많이 안 나와요. 예, 아무튼 4월 이전에 그 유기질비를 주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꽃봉오리 올라와서 꽃이 개화되기 전에 그 즈음에 해가지고 이제 복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료는 노지 기준으로 여기에 지금 끝을 내거든요. 요렇게 5월달 2번도 안 주고 한 번으로 복비를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농사를 져요. 그 전에 유기질 비료를 줬던 게 벌써 그 뭐
말씀들 하시기를, 어른들이 여기 선배님들께서 말씀들 하시기를 보통 7, 8월 달 양분 쏠 때까지는 그 유기질비료가 다 책임진다. 예. 예,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예. 농법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들 다 그렇게 질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그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식대로 하는데 그 수치를 측정해서 조합해 보면 가는 길이 좋은 길을 가는 요 길이에요. 길이 요 길을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잎이 비분을 가지고 있고 노란빛으로 연두색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거는 돌리는 거는 요 시기부터 이미 하고 있어요. 7월 중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잎 속에 가리 함량만 늘리지만 돌아가 있습니다. 땡글땡글하게 꽉 찼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엔 이걸 원하자고 가물게 하고 타이페어 깔고 온갖 한 거거든요. 그럼 요 원인을 만들어내는 게 잎 속에 가리 함량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온기로 가지 않습니까? 저온기로 가면서 열매가 달려있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밀감을 쏙을 더 채울 수 있거든. 잎 두께를 두텁게 하면서 가리 함량을 늘려버리면 지금 우리가 원했던 색이 빨간색에 가까운 붉은빛으로 가면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됐던 게 이제는 들쑥날쑥해져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안정화를 시키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식물이 움직이는 폭을 계산해 놓은 거지.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 장목반에서 요 패턴에서 만들어가 우리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 전체적인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요. 그 레드향이 작물 특성상 열과 현상이 심합니다. 그걸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꽃핀 시점에 방금 이야기한 게 뭘 하고 있습니까? 꽃핀 시점에 꽃을 크게 피우기 위한 동작을 겨울에 하고 있잖아요. 레드향을 수확하고 난 뒤에 전엽에 있는 상록수 잎을 살을 찌워서 꽃을 크게 피워야만이 종방향 길이가 길어집니다. 종방향 길이가 짧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방향이 짧아서 일어난 거예요. 포도 같은 경우는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가 20cm의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이하가 되면 다음에 웃자람이 나오면 뒤에 크면 포도 꼭지가 짧고 포도 알이 기름기가 짧아서 송이 꼭지하고 다 짧아서 후기에 흘러 터져버려요. 그게 영동의 포도가 몇 년 전에 비 와가지고 다 쏟아졌죠. 올해 복숭아 다 쏟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꽃핀 자리에 우리는 꽃핀데 잎은 없잖아요. 꽃필 때 상록수에 그 전에 잎을 살을 찌워서 꽃의 종방향 길이를 키워놨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안 터져요. 레드향이 커가지고 문제됩니까? 크기가 크면 나빠요. 한 400g까지는 아주 좋아요. 너무 크면은 또 안 좋죠. 그거는 너무 크게 생성됐다는 해거리가 안 된다면 너무 크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전에 해거리 현상이 안 와서 그 큰 과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해거리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큰 놈 몇 년 열면서 일어났지 해거리 현상이 안 되려면 큰 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연속 착과가 되는 방법 프로그램을 안정화 쓸 수 있도록 여기에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 표를 이용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 거를 만들어 써야 돼요. 예. 절로 들어가서 공부는 사람들 빠지지 말고 지금 연면 12 주기가 7일로 보는 겁니까? 여기도 고온기에도? 공기에도 7일 다 먹습니다. 7일이 기본으로.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맞춰 놓으면 후반기에 잎이 두꺼우면 이제 엽색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두께는 올라왔는데 색이 안 들어오면 그때는 연면실에서 색을 바꿔야 돼요. 색을 못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 함량이 여기에 1에서 3kg, 7월 달에는 온도가 좀 낮거든요. 온도가. 그러면
비분을 가져온 걸 생식기는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입색을. 그러나 고온기에는 비분을 높이면 입속의 비분은 그 장애예요. 일소현상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데 그게 요다시 다시 9월달에 가면 또다시 염화가리가 3kg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는 염화가리가 2 내지 3kg 올라갑니다. 요 말은 뭔 말이냐면 잎 두께가 얇으면 염화가리는 2kg나 1kg 더 낮춰야 됩니다. 잎이 두껍고 진한 것 같으면 올리라는 거예요. 가리양은. 잎을 보면서. 그렇죠. 엽색을 맞춰내지 않으면 그 과일의 맛이나 풍미를 못 돌려요. 그 연면시비는 한 달에 한 번을 잎색깔 보면서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예. 잎색깔 보면서 한 달에 5번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게 사과에 9월 5일부터 약 10일간의 연면시비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잎은 얇고 영양소 없어가 사과가 비실비실하니까 연면시비 해주고 그 시기에 비료를 200평당 유한비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2포를 이어서 연면시비가 돌려내요. 한 달 만에 8회를 연면시비 했거든요, 그게. 그러면 짧은 시간에도 바꿀 틈이 보이면 우리는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한가만 농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힘든 경우를 겪기 이전에 자기 리듬에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자기가 움직임에 맞춰야 되는 게 제일 수월해요. 설렁설렁 대리가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갑자기 좋게 만들려고 하면 그만한 힘이 더 들어야 돼요. 부가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가리 함량에 따라서 잎 두께가 두꺼운 건 펴져 있고 잎이 얇은 건 오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거리 현상을 막아버리면 열매가 많이 착가돼요. 해마다 많이 착가된 거는 그 후기에 비대를 시켜줘야만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거리를 못 막았던 거는 우리는 결국에는 봄에 휴men기에 잎을 살을 찌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연면시빌에서 뿌리를 안 뻗쳐줬다. 잎이 두꺼워야 뿌리가 뻗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뿌리가 뻗었을 때 이 시량이 있어요. 가져올게. 먹을 게 있어요.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하는 탭이나 유기질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여기에서 수치로 많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자재들은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염화가리 3kg가 스물다섯 3kg가 염화가리 소금인데 3kg 그러니까 25마리 3kg 50마리면 6kg 예. 50마리 6kg 100마리면 12kg인데 예, 그 양으로 해서 약해 볼 건데 저쪽에 그 이파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이파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봉금 이야기하는 게 다 맞거든요. 네. 왜 맞냐면 잎 두께가 얇으면 줄이려 했거든요. 엽색이 노란색이면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얇으면 염화가리 양을 줄이라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1에서 3kg라는 거는 잎 두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잎 두께가 얇거나 고온기에는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잎도 퍼나오면 두꺼운 거, 네. 얇은 거. 10% 해가지고 요렇게 오물이 있으면 딱딱하게 굳은 거지 두꺼운 건 아니에요. 두껍다는 건 펴져 있어야 돼요. 살이 찌면 펴집니다. 파랗게. 그렇죠. 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물이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잎을 보면 이렇게 펴지는 오물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그런 각도로 맞춰 나가면 요게 1년사가 나옵니다. 9월달에 네. 염화가리만 한 거는 다른 건 안 하고 염화가리만 한 거. 아니요, 이 골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탕하고요? 예? 설탕. 설탕은 쓰고 싶으면 500g은 써도 됩니다. 그 9월달부터는? 9월달에도 온도 따시니까 9월 한 10월 초부터 쓰면 될 겁니다. 설탕은. 설탕 양을 왜 줄이냐면 마르면서 오염이 돼요. 500g은 하자가 없거든요.
아마 여기서 10월 말당 500g? 25마리. 다 25마리. 25마리 1km 아니야 그래도 하는 거 아니야. 설탕. 근데 너무 아 나가 2번 쳤는데 이판 안 떨어졌더라. 응? 나가 염화가 60g 쳤는데 말당 60g 쳤는데 이판 안 떨어져. 60g? 3kg. 100마리 6kg. 지금 저거는 지금 12kg라니까 100마리지. 이제 그게 골드 칼라에 100마리 12kg 넣어서 그 3kg 쓴 거예요. 100마리 12kg 쓴 거예요. 지금 그거 쓴 게. 근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골드 칼라의 영양소, 칼슘, 영양이 다양한 들어있어요. 염화가리만 들어가면 핵만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엽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방금 말씀하신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골드 칼라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휴men기에 잎을 살을 찌운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꽃 필 때 지금 요 가온 밀감은 곧 꽃이 피어야 되기 때문에 잎을 살을 찌우고 있는 거예요. 염화가리 대신 염화 칼슘 넣으면 약해 납니까? 염화 칼슘을 쓰면 도로까지 눈 녹을 때가 염화 칼슘이거든요. 네. 그 칼슘을 쓰면 칼하고 결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염화가리 써요. 아 몰라요. 칼슘 넣고 계신데 염화 칼슘 한 번, 한 가온에. 네, 그래 그건 이제 하면 칼슘을 쓰면 두 개가 결합해요. 황이나 칼슘을 쓰면 골드 칼라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칼슘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쓰지만 그리고 밀감에는 그 황의 제품은 될 수 있으면 토양으로 그 초기에 먹이고 후반에는 황 제품을 쓰면 밀감 색이 껍질 색이 맑은 색으로 안 나와요. 약간 노란빛이 나와요. 지금 저 그래프가 기준점은 밀감 수확 끝나는 걸 기준점이에요. 왜냐면은 노지 밀감은 12월 말에 수확하지만 그래서 이게 하도 기준이 없어서 이제 노지 밀감 해가 이제 앞으로 본인들 돌리겠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그냥 수확 시기를 기계비를 돌리겠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이놈이 이게 단감처럼 가을에 다 따고 봄 되면 순 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하우스도 있고 복잡해서 안 되겠어. 차라리 기준을 한 개 잡아가지고 강의를 요대로 해놓으면 본인들을 맞춰가 돌리겠어라는 이걸.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죠. 이제 우리 농가들 보면 경영비, 예. 경영비도 그 무시 못하는 게 지금 예 10월 달부터 골드그린하고 이제 치다가 7월 정도 되면 이제 골드 칼라를 이제 치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 제 생각도 예 경영비, 예. 그러니까 그 약값이 지금 우리가 기본 비료값만 맞춰도 저절로 농사 잘 돼요. 80% 이상. 요게 답입니다. 그게 부가적으로 도와줘서 더 이윤을 창출하는 뜻입니다. 잎을 보고. 요건 결국엔 토양의 비료값에 의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건데 그 행동을 못하는 시기에 그 부분이 생겨요. 도와주라는. 봄에 우리가 꽃이 피고 꽃을 크게 해야 될 시기에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그 시기에는 이 휴men기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고 새순이 나와가지고 뿌리를 뻗칠 때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 뻗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요 움직임에 맞춰서 쓰라는 겁니다. 이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강제성이나 절대성이 중립되는 게 아니니까 이 패턴을 활용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쓰자는 거지 이게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분화 시킬 때 예. 보통 제휴농가들 인상가리를 많이 뿌리는데 인상가리. 예. 인상가리. 예. 그럼 인상가리 안 뿌리고 다 돼 있잖아요. 화분화 매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설탕이 요 초기에 여기 들어가 아마 6월 초에 꽂는 분을 시켜버리거든요. 단감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순이 나서 저희 한금을 놓고 보면 과실이 이런 가지에서 과실이 달렸거든요. 가지가 자라고 있어요. 조금. 과실이 달린 잎 한 장 다음에 거부터는 잎이 다 자랐기 때문에 설탕과 가리를 이용해서 이 다 자란
자리에 눈은 이미 꽂는 분화를 시켜 올라갑니다. 과거에 꽂는 분화가 내려오던 걸 반대 방향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변화죠. 이거는 지금 이 가온화수 경우에 며칠만 이 가온 일수를 며칠만 땡겨도 꽂는 이 분화가 덜 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 전에 됐으면은 왜 그게 우리는 가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전에 있는 이 시량을 전혀 마치 않고 몸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관찰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관찰을. 해거리 할 정도로 열매를 많이 착각시키고 잎색을 하고 잎 두께를 안 맞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는 기준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 인위적으로 화분화식으로 박피하고 다 그러는데. 박피한다고 영양소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잎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7월달 7, 8월에 벌써 화분하고 됐다 하면은 예. 수습해가지고 하면 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예. 꽃이 안 나온다니까 그때는. 그냥 며칠 차이도 그렇게 난다는데 그게 화분하고 미리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 일찍 만들 수 있습니다. 절간을 좁히고 탄수화물 농도를 높이면 절간이 좁혀집니다. 절간이 좁혀지고 잎도 길이가 짧아지고 전체 망에 바뀌어요. 저를 시험을 할 생각하지 말고 요걸 응용해서 쓰시라고 가르치되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도막도막 잘라가 시험하지 말고 응용해서 쓰시. 예. 예를 들어 이 시량을 못 맞췄어요. 예. 못 맞추고 가사의 말씀처럼 저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칼라든 골드 그린이든 못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가요. 아니, 함부로 그 돈 들여가지 말아요. 못하는 가정하에. 예. 근데 이제 수세 회복을 위해서 예. 수확 후 저거부터 했어요. 예. 전혀 맞춰놓지 이 시든 뭐든 맞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말에 수확한 다음에 연면식을 시작했습니다. 골드 그린 설탕 섞어서부터. 예.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꽂는 분화가 해거리 현상이 먹었는 거는 회복은 할 수 있으나 자라면 할 수 있으나 꽃은 만들 수는 없어요. 아, 꽃은 1년 주기가 돌고 요게 한 당연에는 한 70% 이상까지 효과가 나와요. 2년 차에 가면 한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몸속에 체내 영양이 늘어나고 3년 차에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양의 마음대로 조절할 단계가 나와요. 뿌리도 많이 뻗쳐가지고 나무가 흔들리면 안 흔들려요. 특히 단감 같은 거를 말이 안 되는 나무들은 요만한 큰 게 있는가 요만한 팔뚝만한 것들이 있어요. 흔들리고 탁 잡아진 놈들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또 뿌리가 잘 안 나거든. 단감은요. 가지는 나와 있는데 잎 두께가 얇으면 뿌리가 없어요. 그게 한 3년 되면 뿌리가 뻗쳐가지고 순의 크기나 잎의 크기, 과실의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최상으로. 근데 밀감 같은 경우에는 착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길 수 있는 그 시장성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작아도 인정해 주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밀감에 대한 잎의 센티미터와 두께, 절간 거리를 맞춰낼 수 있는 게 설탕이 역할을 해주고 잎의 두께는 골드 그린 해주고 이 두 개를 혼용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이치가 나와요. 그래서 처대했을 때 100% 나오지 절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 속에 체내 저장 양분이 부족해서 10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내 저장 양분을 꽃 피기 전에 보충해주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앞에 보충해줘서 꽃을 정상화로 시켜나가는 거죠. 저기 이씨 측정기는 땅 깊이에 얼마 정도 들어가가지고 측정해요? 이 측정기를 뭘 했냐면 이 측정기를 가지고 의성의 한 농가에서 사과를 심어가 5년 동안 키웠는데 사과가 엄청 잘 열고 좋으니까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와요. 그 집에 뭐라겠습니까? 요즘 사과에 비료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비료 포대요 몇 포대가 한 주먹밖에 안 준다 이러거든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그 집에는. 사과 가운 만들 때 이미 고추밭을 했기 때문에 비료가 엄청 많아요. 5년 됐는데 지금 가도 찍으면 이 짝대기가 다 들어가요. 7cm 쭉 다 들어가고 이식 얼마냐면
0.7이 나와요. 이제 비분이 많아서 얼어 죽어요. 어릴 때는 좋았죠. 어릴 때 이 시량이 많으니까 사람이 비분이 많으면 많이 자랄 거 그렇지만 적게 자라요. 비료가 없는 것들이 웃자람이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이 기준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5cm, 10cm, 15cm, 20cm, 25cm 이 단위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내 패턴에 맞게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토양이 딱딱하면 표면밖에 없어요. 아까 저 땅을 파집있다는 거 있죠. 그거는 다 들어가서 70cm에 0.72 이시가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그 집엔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앉아도 사과가 크기 작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밀감 땅에서 완효성 비료를 6월달에 써라 캔 거는 지속적으로 몇 달 가져가자는 거죠. 그 비료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중간에 꽂는 분할을 만들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시기에 비분양이 돼가서 먹고 살지는 못한다. 제주도 토양이 물을 잘 내리잖아요. 예.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양분까지 같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동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양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겉에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대다수 아래쪽 가면 없습니다. 우리 주는 양을 뿌리도 물론 깊게 가지도 않지만은 거의 없어요. 밀감나무 뿌리가 보통 30전, 40전 그 안에서만 뿌리가 있거든요. 그 밑에는 뿌리가 없어요. 그 밑에 한 요 작게 지팡이 잘 들어가지는 않지만 밑에 들어가면 거의 비분양이 없어요. 그러면 표면 우리가 한 25cm 미만 여기밖에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 포크레인과 파지기 가지고 할 때 원래 조성할 때 뭐 비료를 잔뜩 이어놨지 않는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현상도 본 거 있어요. 그 농가에서 비분양이 밀감 한라봉이 요만해요. 못 자라고. 자기는 비료를 안 했다 하는데 이 기계를 찌르면 얼마나 나오냐면 최하 1.8, 3.0까지 나와요. 봄순 요만큼 나오고는 여름에 조금 날 따뜻하면 하우스니까 다 타버려요. 순이 나오면 다 타고 열매도 요것만 타겠다. 한라봉은 계속 여름에 자라야 되잖아요. 생장점이 계속 다 타버려요. 여름에 나오는 건. 비분양이 아까 이 기준점 잡아는 이 비분양을 능가하면 생장점이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분양을 잡아놨더니 큰 틀을 그러면 이 큰 틀 속에서 맥시멈 이 경계를 넘지만 경계를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작물을 해더라도 기준점을 잡아놓고 토마토 같은 거는 비료를 잘 안 뱉어요. 그건 어지간하게 잘 먹어내. 3점 몇 가지 먹어내. 그러나 그것도 여름 고온에는 못 먹어요. 다 죽어버려요. 기준점을 정한 게 요 비분양인데 우리가 밀감을 수확 끝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상록수 잎에 살을 찌워야만이 한라봉이나 황금향이나 레드향이나 꽃을 크게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시기에 하라는 거예요. 매일 1시간에서 그럴까요? 동안? 오늘 1시간 반만 하고 식사하고 예. 내일은 작감적으로 다른 분 여기 더 부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네. 예. 지금 밀감 수확 후 예. 연면 시비 하라 했는데 그 후기 나온 밀감 하우스 보면은 예. 과경지에 꽃이 나와요. 예. 과경지로 꽃이 나와가지고 예. 되는데 그 역할이 물을 안 주니까 안 식히니까 그 역할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게 가지가 휘어지거나 중간에 있는 데서 꽃눈이 생겨요. 자기 스스로도. 그 꽃눈이라는 거는 짧은 가지에도 생기고 바깥에 일조량하고 그 잎 두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잎 색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주도 날씨에서는 상록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자랄 시점에는 그 가온을 했을 때는 또 여기에서 신초가 나가 또 그 신초 난 거에서 또 꽃눈을 할 수 있어요. 불을 떼버리기 때문에 계절을 잊어버렸어요. 아, 걔 잊어버렸는데 후기가온 하우스는 예. 밀감을 따면은 과경기에서 꽃이 나와요. 따고 난 여기 만약에 이게 밀감이 다 하면 여기 따버려도 이 가지에서 그냥 꽃이 나와요. 예. 그건 뭐냐면은 비가림 되고 그러니까 물을 안 줘요. 처음 수확 끝나면 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는 딱 말리기 시작해요. 예. 후기가온 하우스는. 예. 그러면은 가온 하우스는 밀감을 한꺼번에 한 번에 따라가요. 두 번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밀감 부위 보면 부드럽게 과경기 거기를 나무에 붙이고 따면은 그 과경기 불에 거기서 꽃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후기가온 와서 예비지가 없어도 수확량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게 그 시기에 회복되는 단계가 각각 다를 거예요. 이게 계절이 다르게 재배하기 때문에 이게 그 8월 중순에 수확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에 따버리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다음에는 일찍 꽃이 필 수가 있어요. 1월 초. 예. 일찍 꽃이 필 수가 있어요. 1월 초. 예. 그 꽃이 그 저런 거 연민식 아니 이게 압력을 미치면 그 압력에서 쇠순이 나오거든요. 쇠순이. 그러면 다른 것들은 가지가 가는데 그 과실이 맺힌 게 해바라기처럼 저기에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잎이 두꺼워지고 압력이 차가지고 더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쇠순이 나오거든요. 그게 꽃눈이었다는 거죠. 제일 자기가 빨리 이동되는 공간. 저는 그 역할이 지금 밀금 수확 후 연면시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면 예, 미는 힘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는 거죠. 지금 수확 시기가 8월 말에 했잖아요. 그죠? 8월 말 9월. 아니 8월 말에 해버리면 요 기간 안에 뿌리 활동량이 늘어서 겨울 되기 전에도 피부를 수 있어요. 힘이 제일 많이 미치는 데가 제일 큰 데로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생리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영양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초기에 신초의 굵기와 두께를 언제 만드냐면 여기 만들거든요. 신초 돋을 때. 그래 신초가 없어도 예비지가 없어도 후기가 나오서는 희한하게 꽃이 형성해요. 110일만 쉬었다가 하면 그러면 이 그건 온도하고 비분양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온도하고. 그러니까 물로 안 식혀서 그러는지. 아니 온도하고 비분양.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가오나스 휴면기가 한 110에서 120일만 지나면 꽃이 무조건 온다 그러는데 제 이 농법을 사용하면 110일 전에도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지. 그 전에 피워지죠. 가능하죠. 그 전에 꽃 만드는 시기를 더 앞당길 겁니다. 꽃눈 만드는 시기를 여기에서 앞당기고 있어요. 꽃눈 만드는 시기를 저희 농법이 꽃눈 만드는 시기를 잎의 영양과 두께로서 바꿔서 꽃눈이 밀감이 그 신초길에서 꽃눈이 끝에서 만들어지는 걸 아래서 만들어 버려요. 반대로 만들어요. 잠깐은 오늘 그만합시다. 머리 아파요. 내일 정리하고 오늘은 마지막 순이 봄순에서 이 꽃이 이제 형성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작감은 이렇게 순이 나오고 끝에다가 이게 꽃이 맺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순이에요 아니면은 꽃눈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 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기 순의 끝에 꽃눈을 맺는 것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 밀감은 클 수 있으나 체내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요렇게 끝에 열매가 맺는 것들 있잖아요. 해바라기처럼
그것들은 초기 열매 시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새순이 나오고 열매가 여는 가지가 있고 안 여는 게 있거든요. 새순이 나와서 안 여는 걸 이미 굳게 만들어놔야 돼요. 안 여는 걸 굳게 못 만들어놔면 내년에 그 결과 자체가 눈 자체가 잎이 굵고 굵게 못 만들면 뿌리 양이 적어서 밀감이 다 먹고 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초기 뿌리를 못 뻗었어. 초기에 잎 두께를 왕성하게 못 해주면 그 우리 가지 끝에 맺는 게 한라봉이 그런 건가요? 잠깐만 다 그래요. 그렇죠. 요 끝에 맺는 것들은 해바라기처럼 이 체간부가 밀감으로 과일로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몸에 체내 저장양분 축적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 초기 연면시비에서 과실 여는 그 외 가지들을 봄에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그 잎에서 내려가는 영양소가 뿌리로 많이 가면 그 가지가 굵어져서 이후에도 많이 오거든요. 이 동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락지, 처진 가지에 사과를 키우는 법이 이 방법이에요. 잎을 초기에 굵기를 두께를 같이 키워줘야만이 열매 여는 거하고 같은 영향을 받아들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물을 줄 때 예. 땅으로만 주는 거 좋아요? 아니면은 물로 주는 게 좋아요? 봄에는 잎으로 주서 잎을 키우고 살을 찌우는 게 좋으나 후반기에 함부로 잎으로 주면 살이 빠지가 나빠져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경남 어령에 단감 가운에 봄에 쿨러가 나무 위에 물을 줘요. 잎도 크고 감이 좋아서 놀라고 가을에는 쿨러를 돌리고 주서 감이 자라서 놀란다. 잎이 살이 빠져서. 여기까지만. 연마 다리까지만.